사냥꾼이 이제는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면 국제형사재판소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발언과 그가 이를 실행하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라나 미젤 디아만테이고 여기는 기본법입니다. 망치는 곧바로 휘둘러졌고 국무부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여행 금지, 비자 취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와 그 사건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재가 포함될 것입니다. 루비오 본인과 국무부의 다른 고위 지도부가 동맹국들에게 로마 규정에서 완전히 탈퇴하라고 촉구하는 외교적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 여전히 의존하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을 거부하지 않는 모든 국가는 더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5년 이후 취해진 조치들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요아브 갈란트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영장 발부에 관여한 인물들을 포함해 11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 여러 명의 판사, 그리고 유엔 특별보고관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곤경을 지켜보는 이들은 워싱턴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가 말했듯이 실제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들, 미군의 이익,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모든 주요 정부 관리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기고문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군인들, 경찰관들, 국경 순찰대원들, 그리고 선출된 공직자들까지 세계 곳곳에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들에서 온 판사들 앞에 끌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동의한 적도 없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국제법 아래에 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 모두가 외국 판사들의 자비에 맡겨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는 이른바 범죄로 기소되고 심지어 투옥될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대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조사는 형식상 여전히 진행 중이며 2020년에 처음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올해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격한 후 한 인권단체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그 공격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기소한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즉, 재판 없이 용의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ICC가 그곳에서의 미국의 행동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가 니콜라스 마두로 본인을 그곳에서 끌어낸 작전에도 적용됩니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미 그것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안에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루비오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주장은 미국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관리가 내세워야 할 핵심 논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유일한 논거가 아니며 아마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권만으로는 이미 세계 거버넌스가 세계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부 사람들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부르는 것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기관들 밑에 깔린 더 큰 문화가 있다는 뜻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그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관들의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믿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역사적이면서도 카타르시스를 주는 시정으로 바라봅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날 유럽에서는 민족주의를 세계대전의 주범으로 여기고 세계적 거버넌스를 그 해결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비오 씨가 맡고 있는 단순하지 않은 노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강경한 외교 수단의 사용을 넘어서 많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ICC 회원국 가입을 결코 비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은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나라들은 현재 그 법원에 판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가 실제로 ICC 없이 더 나은 곳, 더 정의로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던질 가장 어려운 질문, 즉 만약 ICC가 아니라면
다음에 세계가 또 다른 밀로셰비치를 막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좋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은 별도의 에피소드 아니면 여러 편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가 그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더 좁지만 중요한 주장 하나를 하려 합니다. 이 주장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ICC의 어떤 형태든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특정 기관이 단순한 성과와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원은 촌극이거나 비극이거나 혹은 둘 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법과 정의의 큰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 법원이 그 둘 중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실적부터 시작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이 법원은 쉬운 표적만을 노려왔습니다. 거의 25년이 다 되어가고 연간 약 2억 유로의 예산과 약 900명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자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13건의 유죄 판결과 4건의 무죄 판결, 그리고 8명의 피고인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망해서 사건이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11년에 기소됐다가 몇 달 만에 사망한 무아마르 가다피와 바로 그 이후로 지난해 사건이 공식 종결된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 모하메드 디프도 포함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군벌과 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ICC의 역사 대부분 동안 사건 목록은 사실상 전부 아프리카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는 함께 탈퇴하며 이 법정을 신식민주의 억압의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잠비아는 한때 이를 더 노골적으로 국제 백인 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2017년에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집단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역할을 강화하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면서 법원은 2023년 3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여러 러시아 관리들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 효과가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자 그를 체포할 법적 의무가 있는 몽골을 방문했지만 몽골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앵커리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어요. 유엔 사무총장 자신도 ICC 도피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유엔의 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그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 이후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ICC 검사와 8명의 ICC 판사들을 러시아 시민을 불법적으로 기소했다는 이유로 걸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최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그 암울한 기록을 살펴본 후에야 ICC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여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편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CC에 대해서는 유진 콘토로비치 교수의 설명처럼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에서 일어난 범죄를 조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ICC에 어떻게 제소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소한 팔레스타인국은 실제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ICC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을 열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명확한 영토가 없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아닙니다. 마흐무드 아바스는 2011년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목표가 이 분쟁을 법적 문제로 국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인권을 지키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과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12년의 유엔은 팔레스타인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observer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법률 고문은 내부 메모에서 이것만으로도 팔레스타인 당국이나 팔레스타인 국가가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지만 2015년까지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의 로마 규정 가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법원은 자체 규칙을 어기면서 관할권을 소급 적용해 이른바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행위까지 다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11월에 나온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과
이미 누군가가 집행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사망한 상태였던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저 말뿐이었죠. 이제 콘토로비치 교수님이 지적한 또 다른 점은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는데요. 바로 ICC가 이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올해 이스라엘에 4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대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인 표적을 겨냥했습니다. ICC가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간주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ICC는 그 전쟁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합니다. ICC는 물론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마셜제도 국기를 단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가자지구 9호 선단 습격 사건에서 코모로 국기를 단 한 척의 배에 대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추적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ICC와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는 이쯤에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관은 자신들이 세계에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가치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수석 검사의 스캔들 얘기를 꺼내기도 전입니다. 검사장 카린 칸 역시 현재 정직 상태에 있으며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인해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방송함으로 이스라엘 관점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ICC의 편향성에 대해 창립 이래로 강한 의구심을 가져왔고 국제기관들과도 전반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중요한 포럼으로 여겨지지만 그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정당한 회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국가를 악마화하는 거짓 이념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급진적인 반서방, 반이스라엘 NGO들의 과도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퓨 리서치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의 이스라엘인이 유엔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퓨 리서치가 조사한 25개국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였으며 심지어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제형사재판소 평가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의는 다시 관념의 문제로 돌아가고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전제들 중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기관을 해체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관이 재창조되지 않도록 더 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 전제들을 다뤄야 할까요? 우린 글로벌 거버넌스를 원하지 않나요? 어떤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괜찮고 생산적인데 다른 형태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보세요. 여기서 다뤄야 할 게 정말 많지만 제 생각에 이 논의의 핵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법과 정의를 혼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런 기관들의 정당성을 생각할 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의와 법은 같지 않고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정의는 도덕적 이상이고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한 도구이자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은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정의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가 개인에게 적용될 때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정의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절차,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평등한 적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차, 관할 규칙, 중립적인 재판의장,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모두 없애면 남는 것은 단지 누군가의 의견과 망치소리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중정서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끔찍한 실적과 관련해 이런 괴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학계의 문화를 훨씬 더 밀접하게 반영하는 이스라엘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국제법과 이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기관들에 대해 사실상 매우 엄격하고 형식적인 시각이 존재해 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외 맥락 모두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앉아 명령이나 의견을 내린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것에 일응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법조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실제로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은 법조계 내에도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국제법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교전 규칙,
정착촌의 합법성 등에 관한 국내 판결에 직접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어휘를 빌려온 그 시스템에 맞서면서도 자신을 국가의 마지막 정직한 수호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국제법이 이스라엘 법에 통합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진정한 세계관의 일치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국제적 파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법률 시스템 자체의 국내 권력을 키울 기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잘못된 생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률 기관만이 정의를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혼란을 저에게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아하론 바라크 대법관의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 IHJ 초기 의견입니다. 바라크 대법관은 이스라엘의 특별재판관으로서 그 사건에서 우간다 판사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고소 전체가 법원의 관할권 밖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포장된 정치적 분쟁으로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바라크 대법관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가지 조치 중 2가지에서는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4가지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 기준은 정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라고 썼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임명됐지만 이스라엘의 대리인은 아니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유일한 나침반은 도덕성, 진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권 국가의 생존 전쟁에 대해 실제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원이었지만, 그의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한 도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포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판사뿐인데, 그 이유는 오직 판사만이 독특하게 도덕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노력이나 공정함에 대한 열망, 선이 악을 이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통된 열망에서 세계 법원이나 더 나아가 정치적 경쟁의 규칙이 지나치게 유동적인 국내에서 강한 법원을 원하게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도약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범한 정치 위에 있는 법원이 자기 이익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최종적인 정의를 내려주길 원합니다. 국경과 선거 같은 복잡하고 더러운 일들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세계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런 구상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어요. 결과로부터 멀어질수록 책임에서도 멀어지게 돼요. 물론 이 모든 것에서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죠. 미국이 정말로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보시다시피 미국은 첫 번째 트럼프 임기 때부터 국제기구들 사이를 들락날락해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정식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만약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캠페인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도입된 조치들 중 일부는 결국 해제될 것이 분명해요. 트럼프가 WHO에서 탈퇴했고 바이든이 미국을 다시 가입시킨 것 기억하시죠?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고 바이든은 다시 가입했어요. 트럼프는 2018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했고 바이든은 거기에도 다시 가입했죠. 트럼프는 물론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런 포럼들에서 탈퇴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 결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국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몇 가지 주장들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